샬롬, 100가지의 식물로 읽는 세계사 13번째. 향신료가 좋은 이유는 먹는 즐거움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신료는 오랫동안 비싸고 귀한 식재료였다.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대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지만 아주 값비싼 즐거움이었다. 부자와 권력자만이 그런 즐거움을 누렸다. 따라서 향신료는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향신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최근까지도 유럽에서 향신료는 사치품이었다.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향신료를 얻으려는 수요가 너무나 강렬해서 유럽과 세계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훌륭한 향신료는 주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재배했고 대부분 아랍 상인들이 육로로 운반해 유럽에 도착했다. 가장 유명한 육로 무역로인 실크로드를 통해 운반하기도 했다. 실크로드는 사회적 주의를 상징하는 또 다른 사치품인 비단을 위해 개발된 길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4,000년 전부터 향신료를 중요시했다. 종종 종교적인 목적으로 향신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신전에서 데우고 시체를 방부 처리했다. 현대적인 위생시설이 없을 때는 달콤한 냄새가 중요했다. 부자는 달콤한 공기를 마시면서 악취가 나는 평민과 자신을 구별지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향신료를 사용했다. 그리스의 시인 사포는 기원전 7세기에 계피의 맛에 관한 시를 썼다. 네로는 서기 65년에 아내 포파이어 사비나의 장례식에서 1년 동안 쓸 계피를 모두 태웠다. 향신료는 양이 적은 데다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소문을 키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로 인해 가격이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한 이야기 중에는 통계피로 둥지를 짓는 사나운 새인 시나몰스 구스 이야기도 있다. 그 새를 고기 덩어리로 둥지 밖으로 유혹해낸다. 고기를 먹어 치운 새가 무거운 몸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둥지는 무너져 있다. 용감무쌍하게 향신료를 모으는 사람들은 둥지에서 떨어져 나온 통계피를 얻는다. 플리니우스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시나모문 가시아는 습지주에서 자라는데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무시무시한 박쥐종과 날개 달린 뱀이 보호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향신료의 가격을 부풀린다. 유럽에서는 향신료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지중해 동부의 무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그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했다. 서기 1000년 무렵부터 베니스 상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유럽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다. 베니스는 유일하게 동서양 물산이 모이는 집산지였다. 베니스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전설적인 힘을 얻은 곳이었다. 새로운 종류의 제국이었다. 베니스는 13세기 후반에 3,300척의 배를 보유하고 36,000명의 선원을 고용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리알토에 무슨 소식이 있나? 라고 묻는다. 리알토는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달의 이름으로 오늘날 월스트리트 뉴스를 묻는 것과 같다. 오스만 제국의 세력과 야심, 베니스 서쪽 유럽인들의 야심이 커지면서 베니스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런 역사의 흐름에서도 향신료는 여전히 중심 역할을 했다. 향신료는 후초를 비롯해 계피, 육두고 씨앗을 감싼 가종피를 말린 메이스, 생강과 시망의 뿌리, 줄기, 정향의 꽃봉오리, 고수, 커미, 소두고 씨앗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후추는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 쓰이기도 했는데
말린 후추 열매를 장독 콧구멍에 집어넣었다. 오스만 제국이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면서 서유럽은 불안해졌다. 오스만 제국의 팽창주의 야심이 훤히 드러난 데다 그들은 기독교 세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껄끄러웠다. 게다가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강인한 심장과 튼튼한 배를 갖춘 오스만 세력에 무역을 빼앗길 위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탐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인류의 진보나 순수한 지식 탐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목적은 향신료 확보였다. 향신료를 얻을 수 있는 땅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 막대한 부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항해의 왕 엔리케가 통치하던 포르투갈이 유럽 세력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모험적인 투자에 성공했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1488년에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에 도착했고 바스쿠다 가마는 1497년에서 1499년에 항해로 인도에 도착했다. 이것이 아마도 새 항로를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항해였을 것이다. 인도로 가는 뱃길이 열리면서 식민지와 다문화주의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세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모두 부자의 식탁에 더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다른 길로 항해해 향신료를 생산하는 땅에 닿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제노바 사람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에 스페인 국기를 달고 서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도 아시아 땅을 밟지 못했다. 바하마에 처음 상륙해서 히스파니올라 지금의 아이타라는 섬에 식민지를 세웠고 쿠바도 둘렀다. 이후 중남미 본토에도 도착했다. 페르디난도 마젤란은 거대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일주하는 항로를 찾아냈고 칠레와 티에라 데프에코 사이에 있는 지금의 마젤란 해협을 통과했다. 그는 필리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항해했고 필리핀 막탄 섬에서 원주민들과 싸우다가 죽었다. 항해 도중 반란이 일어났고 생존자들을 교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곧바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항해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였고 더 중요한 점은 서양의 향신료 항로를 개척한 항해라는 것이었다. 이 항로가 2세기 이상 효율적인 무역으로 역할을 하면서 스페인은 유럽의 강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1881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하면서 이 항로는 결국 그 쓸모를 다한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다른 항로의 발견과 식민지화가 뒤따랐다. 전 세계가 유럽 열강의 착취 대상이 되었고 착취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향신료 때문에 시작되었다. 37번째 칙,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나는 그저 우주에서 온 심술궂은 녹색 엄마야. 그리고 나는 나빠. 찰스 비 그리피스의 영화 리틀십 오브 호러스에서 우리 인간은 30여 종의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가축의 번식을 조절하고 가축이 살아야 할 삶을 정한다. 우리는 적어도 1000종의 식물을 재배한다. 훨씬 더 넓게 봐서 반쯤 재배하는 식물까지 모두 합하면 2500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길들인 동물과 식물의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책에서 이미 설명했듯 동물을 길들이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식물은 지금 당장 길들일 수도 있다. 그저 야생동물을 찾아서 집에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더 야심차게 식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차지하면 된다. 그 후에는 그 식물을 기르면서 번식을 관리한다. 그저 좋아하는 식물을 번식시키면 된다. 인간이 종을 선택하면서 식물의 재배가 시작되었다. 내가 100가지 동물로 읽는 세계사에서 다룬 가축보다 이 책에 나오는 재배 품종이 훨씬 더 많다.
인류에게는 동물보다 식물의 선택지가 훨씬 더 많고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식물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인간이 재배하거나 파괴하지 않기로 선택한 식물만 자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이 식물 왕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권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저항하는 식물도 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기이한 식물들이다. 칡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다. 칡은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재배했던 식물이다. 지금은 미국 남부를 먹어치운 동굴식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소설 석방과 동명의 영화 각본을 쓴 작가이자 미국 최고의 신에 오르기도 한 제임스 디킨은 칡에 관한 시를 썼다. 조지아의 전설에 따르면 밤에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신은 창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도 창문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다. 그렇다. 그것은 당신을 잡으러 오는 또 다른 식물이다. 칡은 콩과에 속하는 여러 종의 동굴 식물에 붙은 이름이다. 더듬더듬 뻗어나가는 덩굴손을 가진 담쟁이 식물이다. 튼튼하고 복잡한 뿌리 조직에서 새싹이 계속 돋아나면서 자란다. 칡은 씨앗을 만들 뿐 아니라 영양 번식, 무성 생식도 할 수 있다. 칡은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계기로 미국에 들어왔다. 그 1884년 뉴올리언스 박람회를 통해 미국 남동부 지역으로 퍼졌다. 칡은 현관에서 키우기 완벽한 식물로 여겨지며 판매되었다. 빠르게 자라나 쾌적한 녹색 그늘을 만드는 데다 가축 사료로 쓰이고 침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칡은 뿌리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아주 빨리 자란다. 하루에 최대 30cm씩 자라며 줄기의 길이가 30m에 이를 수 있다. 서둘러 많은 식물을 키우고 싶다면 칡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칡은 황진지대의 해결책으로 보였다. 1930년대 가뭄과 부적절한 농법으로 황폐해진 미국 중남부를 황진지대라고 불렀다. 초원이었던 곳을 깊게 갈아엎은 바람에 표면의 흙이 바람에 노출되고 휩쓸려 나가 황폐해졌다. 인간이 일으킨 생태계 재앙의 초기 사례였다. 1934년에서 1936년 그리고 1939년과 1940년 연이어 가뭄이 발생했다. 이때 제시된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칡이었다. 칡은 빠르게 자라나 흙을 묶어둔다. 흙을 고정시키고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준다. 라디오 진행자이자 일간지 애틀랜타 콘스티튜션의 칼럼 리스트 체닌코프가 칡을 활용하자고 열렬히 호소했다. 그는 미국의 들판이 기적을 일으키는 덩굴 식물이 내미는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래서 토양 침식 방지국과 민간 환경 보호단이 엄청나게 열심히 칡을 심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1946년까지 총 1만 2천여 제곱킬로미터 지역에 칡을 심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을 발견한다. 이 법칙은 아마도 환경을 조작하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인류 사회에는 행복과 번영, 적어도 돈을 얻기 위해 산업화를 시작했다. 기후변화를 앞당기고 산업화에 동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산업화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지만 꽤나 대규모로 칡을 심으면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칡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토양 침식을 막는 역할을 잘 해냈다. 하지만 칡은 인간이 설정한 경계를 뛰어넘어 자라는 경향이 있다. 황진지대가 생길 즈음에 목화 바구미가 목화 농사를 망치자 많은 농부가 미국 남동부 맨 끝에 땅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자 그 땅에 칡이 자리 잡았다. 원산지 일본에서는 칡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칡의 영어 이름 쿠주는 일본의 이름 구주에서 따왔다. 칡은 산비탈에서 자라고 보통 서리 때문에 성장이 더뎌진다. 그러나 미국 남부의 온화한 기후에서는 칡이 거침없이 자란다. 엘라메마와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걸쳐 총 3만여 제곱킬로미터까지 지구로 덮였다. 그로 인해 펼쳐지는 광경은 놀랍기만 하다. 수많은 덩쿨 식물이 건물과 전신주를 초록색 망토로 두르고 숲의 가장자리가 흐릿해지도록 나무들은 타고 올라가 뒤덮어 결국 나무들을 죽게 만든다. 스트레스와 가뭄에도 잘 견디는 층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미국 산림청은 매년 10제곱킬로미터, 농림부는 매년 610제곱킬로미터씩 늘어나고 있다고 추산한다. 칡을 죽이기란 정말 어렵다. 땅 위로 보이는 부분은 계속 제거하면 결국 뿌리까지 죽일 수 있지만 바싹 베어내든 가축이 계속 뜯어먹게 하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뿌리의 목 부분을 잘라내 잔뿌리들까지 한꺼번에 없애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제초 제로는 빠르고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흙을 통해 식물에 흡수되는 제초제는 10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 생물학적 조절 방법으로 균류를 활용하기도 한다. 염소가 뜯어먹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환경 파괴가 적은 방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실행하기도 어렵다. 지금 미국 남부의 상징이 되었다. 비뚤어진 자존심의 상징이자 남부를 차별화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었다. 지금 인간이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대래 살아가는 환경을 망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인간에게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려고 밭을 집중적으로 경작했더니 황진지대가 생겼다. 황진지대의 해결책을 찾았더니 그 해결책이 황진지대만큼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졌다.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바로잡는다. 그러고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긴 문제를 떠안는다. 36번째 미국 풀. 전쟁이 끝난 뒤에 침입한 적. 그놈들은 이번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폭격을 당할 거야. 리처드 닉슨 미국 제37대 대통령. 목재를 얻기 위해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베어내면 결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 비옥한 땅 때문에 열대우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뒤엉킨 풍요로움 덕분에 열대우림이 유지된다. 그렇지만 나무들을 베어내고 정글이 훼손한 뒤에도 그 자리에 2차림이 들어설 수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목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 자체가 목표라면 인간이 숲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다.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열대우림과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 풀이라고 비꼬아 부르는 풀이 남았다. 3m 높이까지 자라는 빽빽한 덤플 같은 풀이다. 이 풀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짐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거하기가 몹시 어렵다. 심지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다른 모든 생물을 질식시킨다. 미국 풀은 주로 임페라타, 실린드리카와 페니세툼 폴리스타 키운 두 종을 말한다. 이 풀들은 숲이 파괴된 이후에 들어와 뒤엉키면서 자리 잡았다. 해치고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다. 한때 그곳에 있었던 숲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나무는 우리의 적이다. 미국은 이런 구호 아래 숲 자체와 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1973년에 군대를 절수시키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관여했다. 미국이 북베트남과 싸우는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조차 극심하게 의견이 엇갈렸던 전쟁이었다. 북베트남 병사들은 게릴라 작전을 펴면서 숨어있다가 공격하고 재빨리 사라졌다. 그들은 종종 숲에 숨었다. 그래서 미군은 숲을 파괴하면 적을 없앨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작전을 펼쳤다. 미국은 이것을 렌치핸드 작전이라고 불렀다. 영국의 아이디어가
를 빌린 작전이었다. 영국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지금의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내전, 이른바 말라야 비상사태 때 제조체를 공중 살포하는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 방법을 도입했고 고엽제를 조효 무기로 썼다. 주로 공중에서 숲과 농경지에 고엽제를 뿌렸다. 고엽제는 색깔로 이름을 붙여 구분하면서 앞에 에이전트라는 명칭을 붙였다. 베트남과 주변 나라의 에이전트 핑크, 그린, 화이트, 블루, 그리고 다른 어떤 고엽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이전트 오렌지가 뿌려졌다. 숲을 없애는 군사 작전을 펼치면서 9,500만여 리터의 제초제를 사용했다. 그중 60%가 에이전트 오렌지였다. 제초제를 사용한 토지의 24%는 2번, 12%에는 3번 반복해서 뿌렸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학전이었다.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1925년 제네바의 정서에 따라 금지된 행위였다. 미국이 보기에 에이전트 오렌지는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 일시적인 영향만 주므로 전술에 쓰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제초제였다. 그러나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들어있었다. 다이옥신은 제조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겼다. 쓰레기를 태우고 화석 연료를 태우고 담배를 피우고 표백하는 과정에서도 생긴다. 이 책은 식물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에이전트 오렌지가 식물에 끼친 영향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고 숲을 없애려고 땅에 퍼문 유독 물질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다이옥신은 암, 선천적 장애, 생식 장애의 원인이고 아동 발달과 면역 체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다이옥신의 영향을 직접 받은 사람은 210만여 명에서 42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다이옥신은 물과 음식에 침투했고 그 영향은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10년 동안 베트남에 400kg 가량의 다이옥신이 쏟아졌다. 이 모든 유독 물질이 환경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베트남은 여전히 회복적인 국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숲이 파괴되면 생태계가 훨씬 약해진다. 생물 다양성을 크게 잃으면서 생태계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토양은 황폐해지고 물은 오염되고 나무가 없으니 홍수와 토양 침식이 빈번해지고 토양의 영양분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침식물, 특히 미국풀이 들어왔다.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고엽제 살포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모하고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파괴를 일삼은 군사작전이었다. 무엇보다 효과도 없었다. 베트남 환경보호단체 비엔네이처 CEO 팜투아나는 미국인들은 우리를 폭격해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비엘네이처는 숲을 재생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차지한 미국 풀을 제거하는 것이다. 거대한 덤프를 이루고 자라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해 제거할 수 없다. 손으로 하나하나 제거해야 하므로 몹시 더디고 잔인한 일이다. 2018년에 숲을 재생 중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심어진 묘목은 이제 머리 높이 이상으로 자랐고 튼튼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9종의 나무가 1만 제곱미터당 1659그릇이 총 7만 제곱미터의 땅에 심겨 있었다. 그중 빠르게 자라나는 개척자 같은 나무 2종도 있었다. 흙을 고정하면서 느리게 자라는 나무들이 햇빛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나무다. 비엘네이처 직원들이 연구하러 갔던 태국에서 시험해 본 방법이었다. 그 방법으로 이미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본보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가 도와주고 지원해줘서 재생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측정을 해보았다. 어처구니 없게도 새로 나무를 심은 곳을 둘러싼 미국 풀의 키가 3주 전보다 20cm 더 자라 있었다. 새로 심은 나무가 그만큼 빨리 자라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새로운 숲이 자리 잡으면 가까운 숲의 씨앗이 바람에 실려오거나 새들의 배설물에 섞여 떨어진다.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서식지에는 그 씨앗 중 일부가 발화한다. 이곳 오랫동안 황폐했던 풍경이 희망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강렬했다. 재생, 전쟁 후 나라의 재건, 절망 뒤에 생겨나는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재생은 삶의 전부 혹은 삶의 목적일 수 있다. 지구가 지속 가능한 한 생태계를 유지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지구를 지배하는 우리 인간의 종이 얼마나 그 재생을 돕느냐에 달렸다. 이 장에서 소개한 고의적인 파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에서도 재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재생 또한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37번째, 담배. 곤충을 내쫓고 인간을 매혹한 니코틴. 담배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과 소녀는 모두 바보다. 크리스토퍼 말로,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 식물은 먹을거리가 된다. 동물은 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다. 식물은 동물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수천 년에 걸쳐 복잡하고 멋진 방식으로 진화해왔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과 식물이 방어하지 못할 방법을 발전시켜 왔고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다. 동물이 식물을 처음 먹기 시작한 이래 계속되고 있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식물은 가시나 쐐기털, 나무 껍질이나 단단한 외피, 미끌미끌한 표면 같은 장애물, 그리고 시기를 조절하거나 다가가기 어렵게 하는 방법들을 활용해 동물과 맞서 싸운다. 반면 곤충에게 쉼터를 내주면서 보호를 받는 식물도 있다. 그리고 많은 식물이 불쾌하고 심지어 독성까지 있는 화학 물질을 내뿜는다. 일부 독성은 치명적이다. 그런 식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유용하다. 혹은 독 자체가 인간에게 아주 매력적이기도 하다. 가지과에는 감자와 토마토 그리고 담배와 같은 2700종이 있다. 담배 식물은 니코틴이라는 물질로 자신을 보호한다. 니코틴을 흡수하면 뇌가 보내는 신호에 대한 근육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너무 많이 흡수하면 근육이 계속 수축되어 마비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근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니코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각시 나방의 애벌레는 니코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니코틴을 배출하는 능력을 개발했다. 또한 모공에서 니코틴을 배출해 다른 동물이 먹기 싫게 만드는 방어 기제로 활용한다. 방어적 구취라고 부르는 전략이다.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70여 종의 담배 식물을 피한다. 그런데 인간은 예외다. 우리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 담배의 독성이 몹시 매력적이라고 여겼다. 담배의 원산지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종교의식에서 담배를 활용했고 진통제나 상품, 심지어 화폐로도 사용했다. 탐험가들이 유럽으로 가져갔던 담배는 옥수수, 감자, 토마토와 함께 전 세계에 퍼진 4대 신대류 작물 중 하나가 되었다. 담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대량으로 매일 사용하는 유일한 작물이다. 1492년 콜럼버스의 첫 번째 탐험 전에는 유럽의 담배가 알려지지 않았다. 스페인 성직자이자 역사가인 바르톨로메리 라스 카사스는 1502년에 쿠바를 여행하면서 본 담배 피우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남자들은 반쯤 탄 나무를 손에 들고 어떤 향초에 연기를 들여 마신다. 6월절에 소년들이 하듯이 어떤 말린 잎에 마른 향초를 집어넣고 한쪽에 불을 붙여 반대쪽에서 연기를 빨거나 흡수하거나 깊이 들이마신다. 그러면 거의 술에 취한 것처럼 멍해진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것을 머스킷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토바코라고 부른다. 나는 이 에스파롤라 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서 비난받는 스페인 사람들을 알았다.
그들에게 그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말해줘도 그들은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그것에서 어떤 즐거움과 좋은 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다. 담배는 유럽에서 전해졌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찬사를 받았다. 리스본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장 리코는 담배를 프랑스로 가져가 유효 성분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홍보했다. 그는 담배가 각기 다른 36가지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했다.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침착해지고 사교적으로 변함이 아주 유익하다면서 누가 담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홍보했다. 인간에게 담배의 주된 특성은 담배가 도움이 된다거나 해롭다는 점이 아니라 더 많이 피우고 싶게 만든다는 점이다. 담배는 피울수록 더 많이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판매하기 좋은 완벽한 상품이다. 담배가 널리 인기를 얻자 담배 판매로 이런 새로운 수요를 기꺼이 채우려는 욕구가 커졌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영국의 제임스 1세는 1604년 담배에 대한 반박문에서 그렇게 근거가 빈약하고 바보같이 받아들여 잘못 알고 사용하는 이 지독하게 더러운 새 물건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썼다. 왕의 분노는